안녕하세요. 지구시민 온라인 클래스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실 강사 이규혜입니다. 네, 이 강의는 총 7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지구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환경 정보와 또 그리고 생활 속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시민연합에서는 학교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에 기여하고자 카카오 가치같이 공익 프로젝트 모금을 통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프로젝트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육이 지구 환경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변화하는 지구,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과거의 지구와 현재의 지구를 비교해 본다면 지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석학들과 환경 관련 전문가들 역시 지금 지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구,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제로는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한 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감염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번 코로나19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코로나19 말고 또 다른 더 많은 감염병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과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스나 에볼라 등과 같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의 숙주는 박쥐와 천상갑, 사스는 박쥐와 사양고양이, 그리고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로부터 옮겨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주로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될 때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하는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전염병이 이처럼 인류에게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농지 개발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의 변화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산림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이동량 증가가 이러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패스트푸드 확산과 육류 소비량의 증대에 따른 공장형 축산 시스템의 도입이 생태계와 지구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21세기 지구에는 과거 어떠한 세기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약 94억에서 112억 정도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인구들이 주로 도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이 우리 인간에게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류에 대한 인간의 수요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면서 많은 가축이 필요하고, 그 가축이 먹을 사료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숲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숲이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들은 점점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파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대량 축산을 위한 공장용으로 밀집된 가축 사육장의 환경과 인공 사료 사용은 가축이나 동물들이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큰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규모 밀집 환경의 가금류 농장이나 돼지 농장에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매년 수많은 가금류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폐사된 가금류를 땅에 묻음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과 더 나아가서 수질 오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인공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광우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광우병이 생긴 육류를 인간이 먹게 되죠. 그러면서 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여러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강수와 기온이 증가하면 질병을 매개로 하는 모기와 진드기의 서식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또한 각종 전염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시킨다면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해서 언제든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한번 시작하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최근 10년 국내와 세계적으로 발생한 주요 감염병의 발생 요인과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는 세계적으로 18,5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11,130명이 사망하였고, 2016년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태아 소두증 등 선천성 질환이 3,000건 이상이나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1,700여 명이 사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 한 해에만 코로나19로 인해서 53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코로나19는 계속적으로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신종 바이러스 출현이 과거보다 더욱 빠른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활동과 삶의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바이러스의 출현도 그만큼 빠르게 생겨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을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인간과 포유류 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세계 공중보건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 생명의 위기로서 인식해서 기후변화 자체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설문 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난개발 등 환경 파괴가 6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기후변화가 51%, 그 뒤로 도시화, 지구화, 공장식 축산, 기타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을 보면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독점을 위한 욕심, 밀집된 인구, 열악한 사육 조건, 특이한 음식 문화 등의 응답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회원들 상대로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화 인터뷰에 응한 회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나가 직접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코로나19 발생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환경 파괴는 생태계 고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년 멸종되는 동식물이 늘어나고 있다. 동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더욱 부추겨서 코로나19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이 신종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거의 대부분 82.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오염이 신종 감염병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지구, 기후,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 기후 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래에 들어서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 이상기후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를 보시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케냐 그리고 소말리아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인도양 동서 지역의 해수면 온도차로 인해서 많은 수증기가 대륙으로 흘러가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했고 이러한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생활 공간의 파괴와 식량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수많은 이재민과 난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대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2019년에 이상 저온 현상으로 폭설과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다음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 현상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기록적인 폭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한국도 2020년 여름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등 역대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2020년 8월 섭씨 54.4도로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북부는 겨울 폭풍과 폭설을 경험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월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남미 콜롬비아 남서부에는 기습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브라질에서도 폭우와 강풍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었죠.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와 코알라가 참혹하게 불에 타서 죽은 모습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세계가 많은 걱정과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불로 인해서 야생동물 약 10억 마리가 죽었고 건물 5,900여 채가 전소되면서 산림도 11만 제곱킬로미터나 소실되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이러한 말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고 여름은 너무 무덥거나 장마나 한파가 지속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기상청에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23개 기관과 합동으로 발간한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0년의 한반도 기후를 되짚어보고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정리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이 13도로 평년 대비 0.5도씨가 올랐습니다. 평균 기온 0.5도 상승? 큰 변화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 10년간 발생한 폭염과 한파 상황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염 상황입니다.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가 2000년대 평균 10일이었는데요. 2010년대에 15.5일로 15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폭염과 열대야,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폭염은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에는 길고 강한 한파가 발생했습니다. 영하 12도 이하의 한파 일수가 2000년대에는 평균 4.6일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5.3일로 15%가 증가했고요. 2021년 1월 들어서면서도 한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평균 0.5도 상승은 이렇게 폭염과 한파가 크게 증가하여 발생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폭염과 한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강수량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강수량을 보면 1242mm에서 평년보다 65mm가 감소하였습니다.
강수량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정은 우리와 별개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비가 골고루 충분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기에 물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가뭄의 물차를 이용해서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는 농촌의 모습이나 아니면 배에 물을 실어서 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평소 내려야 할 때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내리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일상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생기거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최근 10년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점점 불안정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가뭄 일수도 최근 10년 63.1일로 2000년대 54.9일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인지해서 단순히 비가 적게 오거나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근래 들어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상기후 발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기온은 13.5도로 평년 12.5도보다 높았고요. 2016년 13.6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였습니다. 폭염은 2018년에 비해 심하지는 않았지만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자주 받은 4월과 6월,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보다 1.1도에서 1.6도 높았고요. 또한 연평균 기온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1171mm로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반면에 2020년에는 정말 긴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는 날씨에 대해서 정말 가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904년 기상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태풍이 2019년도에 한반도를 강타했는데요. 태풍 링링과 미타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태풍 미타그 경우에는 울진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04mm를 기록하였고 이것은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준 자연재해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군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리지 않아서 겨울 가뭄을 맞고 있었습니다. 1월 강수 일수는 2.8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어났으며 20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이상 저온으로 봄에 꽃이 피는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3년째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의 눈꽃이 얼어 과일 생산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농작물과 밭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월에는 이상 기온으로 철원이 32.5도를 기록했고 20도 이상 일교차가 나는 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교차가 20도라고 하면 사실 하루에 몇 개의 계절이 공존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가을에만 3개의 태풍이 온 것도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과 과수, 축사에 많은 피해가 생겨났고 산세태로 인해서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 예측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상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 26cm 폭설이 내렸던 2010년 같은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폭염일수 31일을 기록했던 최악의 2018년의 여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7개의 태풍이 몰아치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50년 만의 폭염, 100년 만의 한파, 이러한 말은 점점 사라지고 아마도 매년 기록을 갱신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간혹 기후와 날씨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후는 전 지구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는 왜 변화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화산 분출과 태양 활동의 변화 등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과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합니다. 지금부터는 인류의 활동과 기후위기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대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나무와 석탄을 위해서 숲의 벌목이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950년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였고 또 이때는 자동차나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가 등장하면서 온실가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화석연료 사용은 늘어났고 공장식 축산과 산림 파괴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점점 생명이 살기 힘든 그러한 별이 되어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상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라고 믿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우리의 선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 많은 환경단체들과 정부,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산, 제철 채소 위주로 먹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자원순환을 실천해요. 에너지를 아껴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물을 절약해요. 입지 않은 옷을 대사용해요. 7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제철 채소 위주로 먹어요. 먼저 가까운 먹을거리를 이용해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70%가 석유로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먹을거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의 먹을거리 이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신선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아보카도 먹는 것을 자제하고 안 먹고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남미에서 재배되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소비되는 탄소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아보카도보다는 가까운 농가에서 재배한 다른 야채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수입 먹거리 10%만 줄여도 1인당 연간 16.7kg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데요. 생산된 음식물의 3분의 1이 그대로 버려지는데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한 사람당 연간 36.2kg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고기 없는 식단으로 차려요. 육류 생산은 가축이 먹을 곡물을 기르는 과정부터 기후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은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데 사료 곡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사료 곡물 재배를 위해 산림들이 사라지고 있고 산림이 줄어들수록 기후위기를 늦출 온실가스 흡수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소가 내뿜는 가스와 트림, 이와 같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 효과를 21배 더 일으킵니다. 육류 소비를 조금씩만 줄여나간다면 지구 환경 회복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겠죠? 다음으로는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세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곳곳에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계신 곳도 둘러보시면 플라스틱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이러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졌지만 우리가 매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2억 7,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에 생산된 플라스틱의 90%가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라고 합니다. 별로 크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4%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속도라면 아마 30년 뒤에는 연간 11억 톤의 플라스틱이 전체 석유의 20%를 소비하여 만들어지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높은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자원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장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해요. 2번째,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 종이컵입니다. 텀블러 사용하는 방법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일회용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요. 네, 우리가 사실 너무 손쉽게 사용하는 일회용 휴지, 물티슈 이런 모든 것들도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실천해요. 네,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요. 네, 요즘 홈쇼핑, 쏟아지는 택배,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은 정작 필요에 의한 소비보다는 욕망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물건을 쉽게 버리고 새 것을 장만하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결과는 많은 쓰레기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또 배출되는 막대한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물건을 소비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아나바다 운동과 같이 함께 나눠 쓰는 문화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재사용을 생활화해요. 네, 물건을 쓰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켜요. 네, 재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이겠죠. 물론 생산 과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다시 한번 새 물건으로 탄생될 수가 있게 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분리배출을 한다면 기후위기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를 아껴요. 방법은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요. 적정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해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요. 기후위기는 결국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를 뜨겁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지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운전할 때는 급발진을 하지 않고 속도를 준수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데요.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대중교통 많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절약해요. 샤워 시간을 줄이고 물을 꼭 잠가요.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이용해요. 빨랫감은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하루 약 320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게는 3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수자원 관리와 정화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계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 관리에 많은 예산과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일정치 않게 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을 우리가 알고 집에서부터 물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 5분의 1은 부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설거지할 때인데요.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설거지할 때 보통 100리터의 물이 쓰이는데 물을 받아서 이용하면 20리터의 물로도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빨래를 모아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입지 않는 옷을 대사용해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해요. 입지 않은 옷은 모아서 대사용해요. 유행이 지나거나 실증난 옷은 리폼해서 입어요. 네, 여러분들은 쇼핑 자주 하시나요? 옷은 결국에는 면 농사와 양사육, 섬유 제조, 염색 공정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옷 한 벌을 만들 때 나오는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지속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부터 옷을 소비할 때 가능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의 재질을 고르고 또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고 실증이 난 옷은 다시 리폼해서 입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체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들은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서로 바꿔 입거나 또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방법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지구를 위한 7가지 실천 방법.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아니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번거롭지만 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좋은 습관이 된다면 결국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별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삶도 유지될 수가 없다는 위기감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면 모두가 함께 느껴진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고
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많은 생명체가 모두 하나라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관점에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생하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각으로부터 푸른별 지구의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서 우리는 모두 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며 지구 위의 모든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데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사람, 바로 지구시민입니다. 지구시민연합에서는 위기의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구시민이라 이야기하고 지구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명의식에 대해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구시민 선언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구시민 선언문. 하나,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인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하나,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과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하나, 나는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살아가는 지구 시민입니다. 하나, 나는 지구가 본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지구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해 실천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하나, 나는 인류 의식의 진화와 새로운 지구 문명 시대의 도래를 위해 1억 명의 지구 시민을 양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구 시민입니다. 지구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전환으로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구시민 정신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지구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강 마치고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